이제는 100조 원이라는 액수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충격에 정부가 꺼내든 부양 액수입니다. 시장에 직접 투입되는 돈이 많은 만큼 떨어지는 주가와 자금난에 휘청이는 회사를 붙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런 돈 풀기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장을 닫고 소비를 안 하고 기업과 금융시장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건데 감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금융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100조 원이라는 좀 어마어마한 사실 네. 숫자가 나온 건데 일단 이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잘 와 안 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모닝벨에서도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올해가 512조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10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실 겁니다. 그 100조라는 숫자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기업 자금 지원 목적으로 58조 원이 나가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금융시장 안정 유지로 42조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기업 지원 목적으로 1차 때 약 29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이번에 29조 원이 추가됐는데 그 추가된 금액의 대상이 바로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뭘 시사하냐면은 얼마 전에 1차 회의 이후 지금 얼마 안 지났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기업 자금 애로가 중견, 대기업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앞서 우리 모닝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조차 지금 주식 투자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의 유동성 지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흔히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요. 예. 이런 비율보다는 단기 차입금, 특히 재무제표 숫자를 보시면 앞에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사채와 같은 유동성 차입 부채를 나타내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좀 급하게 갚아야 할 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더라도 이렇게 유동성이 위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대한항공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이 단기 차입금 금액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12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7,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말씀드린 유동성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과 유동성 사채는 무려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항공이 과거 3년 동안 연평균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온 금액을 보시면 약 2조 8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흐름이 계속 간다는 전자에서 1년에 즉 2020년 내년까지 갚아야 될 돈 중에서 영업활동에서 못 갚을 돈이 약 2천억 원에 달하니까 이 금액은 유동성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에 포커스를 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지원책 쪽으로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네. 하나만 더 뜯어보면요. 당초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증권시장에 10조 원을 넣고 채권시장에 10조 원을 넣겠다. 뭐 그렇게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알려졌었는데 채권시장 쪽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그러니까 증권시장은 그대로 두고 채권시장 쪽을 2배로 높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단기 유동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른 그 공급량 증대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첫 번째 목적은 채권 시장을 통한 기업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필요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는 건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때 기업한테 자금을 지원해 준 채권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1999년에 대우 사태 이후 채권 안정 기금이 약 30조 원이었고요.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20조 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10조 원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차 때 10조 원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10조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추가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다음 달 만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다 봐야 한다며 6개월 시계를 두고 금융 가두리망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슈가 단기에 해소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나 이 방송을 보신 개인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자금 운용 계획을 최소한 6개월 여유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10조 원에서 추가로 10조 원을 지금 확보하기로 한 것은 아직 확보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후 한국은행이 어떠한 채권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과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20조 원 정도의 규모라면은 지금 급등하는 채권 금리의 안정화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증시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말씀을 아까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참 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는 했습니다. 증시가 간만에 폭등을 했죠.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가가 폭등한 것을 반드시 좋게 봐야 되느냐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했다는 건 변동이 일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변동은 곧 위험입니다. 그 위험이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위험 요소가 많이 일어난다는 측면이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급등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급등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번에 원인은 산소 마스크죠. 우리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단기 자금을 통해서 일단 산소 마스크를 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었고 대부분 그 급등의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계속해서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었는데 네. 어제를 보니까 간만에 1,000억 원 아래로, 그러니까 팔기는 팔았습니다만 조금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덜 판 것도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 회계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왜 당신들은 숫자를 안 보십니까? 재무제표를 안 보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들의 대답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주가의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의 변동, 즉 체인지가 중요하다. 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뭔지가 거기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주가 레벨을 결정하는 재무제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거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체인지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이거는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한 거지 정말 우리 기업의 본질적인 주가의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체질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받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정부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반등한 것이다. 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기업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슈퍼 주총 위크거든요. 그래서 주총을 많이들 여는데 눈여겨볼 주총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유통업계가 참 눈에 많이 띕니다. 이게 평소에는 뭐 항공, 여행 이런 업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악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뭐 백화점, 또 전통 유통업, 오프라인 유통업이죠. 이런 곳들이 이제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들 중에 하나인데 안건을 살펴보니까 새 인물들을 이제 이사회에 올리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것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P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너 2세 홍정국 대표의 PGF 리테일 등기 임원 선임이 눈에 띄고요. 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새 인물 이전에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너 3세인 임상민 정무 등기사 선임이 되는 등 오너 후세대들이 많이 지금 정관에 들어오는 게 눈에 띄는 예.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 사실 한 기업만, 단 하나의 기업만 가장 관심 갖는 곳을 꼽아보라면 한진칼입니다. 예. 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데 지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이에 경영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어제 법원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느 쪽이 친냐 발이냐 이거를 정확히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예. 노출된 정보를 갖고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조 회장 쪽의 지분은 약 이번 3월 주총 기준입니다. 33.7% 정도로 될 거라 생각을 했다가 예. 말씀하신 어제 재판 결과로 이게 37.49%, 최대는 몰랐죠. 37.91%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자 연합 측의 지분을 보면은 31.98%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재판 결과로 28.78%까지 떨어지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두 진영의 격차를 보시면은 최초에는 한 2% 미만이었던 게 8, 9%까지 육박하는 수치로 올라온 거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두 사람의 지분 말고 소액주주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의 지분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뭐 막판 뒤집기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지금은 결코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뭐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의 선택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분 비율이 2.9% 수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주총 이후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율은 3월 말 이번 주총에서의 비율이고요. 현재 24일 얼마 전에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고시 시스템에 발표된 자료를 취합해서 본다면 삼자 연합의 지분이 41.13%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총 이후에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상당한 많은 경영권에 대한 논쟁과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추가 대한항공의 지분 전쟁이 큰 리스크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한진칼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주주총회를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열면 뭐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사실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슈퍼 주총 위크를 맞아서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뭐 투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유통업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유통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기업에 컨설팅을 나갔었는데요. 그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과거 5년 동안 일정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요. 경기가 호황이면 마진율을 높이고 경기가 불황이면 마진율을 줄이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게 경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예. 매출 총이익을 전혀 변형을 안 시켰다는 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는 1등하던 기업이었는데 예. 온라인 시장에서 3등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낀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아주 주목해 볼 수 있는 자산의 변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큰 금액의 투자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업의 자산을 구입을 한 거죠. 예. 오너 입장에서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돈을 못 벌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주목한 이슈인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자들이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돈을 못 버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기업한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많은 새로운 주총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그 기업의 사회이사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러한 사회이사들이 이런 악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로나19가 사실 처음에 1번부터 5번 확진자 정도까지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몰랐고 이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퍼질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제 충격을 초반에 좀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다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정말 사태가 커진 지금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면 한 가지만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속도를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속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상인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연락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회사는 사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잘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 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까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상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작동을 되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코로나19 이 확장세가 진정된 다음에 정말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지 수요가 회복되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